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갔나.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장 교수님, 네. 얼마 전에 경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경사인가요? 들었는데요. 경사인가요? 앨범을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앨범까지 못 낼 거예요. 아직 디지털 싱글. 아, 싱글. 네. 1세대의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홍 선생님이 예, 예. 곡을 주셔갖고요. 제가 꿈섬의 그대, 예. 그다음에 끝나지 않은 노래 예. 두 곡을 발표했습니다. 예. 조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 노래 끝나지 않은 노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꿈섬의 그대라는 노래가 살짝 예. 분위기랑 맞을 것 같아서요. 예. 예. 하늘과 바람과 별 그대가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딱 여기까지만. 네. 고급스러우면서 상큼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예. 오늘 시절 연가에 찾아온 손님, KTV와 아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길래요? 그때 그 시절 네. 지성과 미모, 실력까지 겸비했던 그야말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대머리 총각의 히로인, 가수 김상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하늘하늘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선생님 정말 근데 오늘 우리 김상희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많이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상희 선생님이 여성 가수 MC 1호 1960년대 말에 그렇죠. 예. 그 KBS 당신의 멜로디 진행을 맡으면서 네. MC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KTV 리사이트 인생쇼 보면서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시고 네. 진행을 잘하실까.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네. 그러니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어떻게 좀 지금까지 진행 저희 괜찮나요? 아니 그거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은 꼭 어디든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남성 여성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우뚝 서가지고 이제는 뉴스 네. 앵커까지 하는 거 보면서 아 세월이 많이 참 흘렀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여성분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나운서 분이 하지 그냥 일반인이 네. 나와서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어쩌면 여성들이 방송계 진출이 조금은 수월해졌던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부터 여성 MC를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저 옛날에 TV에서 선생님 진짜 많이 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사실 이분을 네. 우리가 가수로 또 모셨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곡, 김상희 선생님의 대표곡이기도 한데요. 네. 구한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 주었던 전차를 소재로 한 노래입니다. 아, 그 전차를 소재로 했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그 당시에 네.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일상 속의 전차 속 로맨스를 꿈꾸게 했던 오. 바로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멜로디? 알죠? 한번 해보시죠.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 왜 이렇게 박자도 잘 맞고 노래도 잘하세요? 간혹 맞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명곡이라. 네, 방금 말씀해주신 1967년에 발표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바로 김상희 선생님의 대머리 총각입니다.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저기요. 네.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불렀던 그쵸?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의 시대적 풍경을 아주 생생히 담아낸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서울 통근길의 그 설레는 로맨스를 담아서 네. 표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 곡이 발표된 1960년대 서울 통근길 상황이 어땠는지 KTV 대한뉴스 영상을 보며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 와우. 저 당시에는 서울시민 150만, 네. 57년도. 1957년. 6.25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전차가 시민들의 발 역할을 했던 거죠. 뒤로 숭례문인가요? 그렇죠. 네. 네, 숭례문 보이고요. 전차가 유일한 운송수단이었네요, 저 시기에는. 대중교통으로서. 네, 대중교통으로는. 사람 많았네요. 버스는 그때 운행 시간의 버스. 정확성에 장점을 지닌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전차보다도 버스가 더 정확했다는 얘기는 전차가 얼마나 부실했다는 뜻인가. 그치, 역으로 보여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교통체증도 50년 되니까 없었으니까 버스가 그나마 전차보다 더 정확했던 시절의 그렇지. 영상인 것 같습니다. 1966년이네요. 네. 어린이 교통경찰 때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57년에는 그렇게 차가 별로 없었지만 네. 66년만 해도 교통사고가 문제가 될 태연실 씨. 정도로 태연실 씨가 교통정리를 하시는. 연예인이 나서서 저렇게 교통정리 시범을 보일 정도로 교통 문제가 서울에서 심각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또 도로를 만들었던 거네요. 확장하고. 그때 서울시 그렇죠. 강북의 큰 길들이 다 뚫린 거죠. 그렇지. 오늘날 수일이에서 종로 거쳐서 서대문 맞아요. 무학재로 넘어가는 네, 예, 예. 그 큰 길이 저 당시에 아마 뚫렸을 겁니다. 저 때는 강남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니까 강북의 큰 길이 저 당시에 뚫린 거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도로 그 공사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도. 저 때는 이제 전차를 보수 수준이 아니라 완전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까 일부만 저렇게 땜질식으로 아, 이건 매일 교체하고. 조금씩 보수하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중장비도 거의 없었을 텐데 몇 개 안 되는 장비로 저렇게 막 조금씩 정비를 하면서 지금 서울역 모습인 것 같죠. 네, 서울역 앞에 전차와 버스와 승용차가 같이 다니는 곳에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네. 당시에도 그 서울 대중교통 그 탑승 난이도가 어마어마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되면서 너도 나도 이제 막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10년대 후반에 그 서울 시민이 15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60년대 말에는 400만으로 늘어나거든요. 갑자기. 네. 와. 그러니까 1년에 막 20만, 30만씩 쭉쭉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교통난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많은데 이게 약간 최악의 지점에서 벗어난 것이 뭐냐면 한때 서울이 1000만 서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1000만이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에 맞춰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됐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니까 938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요즘에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고향이 서울이시죠? 예, 저는 서울. 그렇죠. 근데 그 시절 아까 영상 보셨는데요. 그 서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걸 실감하셨었나요? 그 시절에? 저 때 버스 타려고 그러면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어. 왜냐면은 급하긴 하고 꼭 타야 되고 네. 사람은 많고 차는 조그맣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버스 차장 이래가지고 여자분이 네. 쫙 밀으면은 한 10명은 들어가. 그러면은 다들 숨도 못 쉬어요. 네. 그렇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짐은 다 들어줘요. 다. 앞에서 그래서 들어주고. 나는 내 책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떻게. 다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내릴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머리 위로 해서 갖다 주고. 와. 그래도 요만큼의 불편이 없었어요. 네. 다들 서로 네. 돌봐주고 여기 내립니다 하면 저 구석에 있던 사람 내리도록까지 길을 또 쫙 터주고 네. 그래서 참 인정 많고 네. 그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살던 서울살이. 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절 그 이야기로 한편의 그 영화처럼 네.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곡을 오늘, 네, 오늘 주제곡을 노래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 해야지.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제곡 대머리 총각에는요. 예. 당시에 붐비던 서울 통근길 풍경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2절 가사 보면은요. 무심코 그를 따라 타고 본 전차 오가는 눈총 속에 싹 트는 사랑.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예, 저도 이 눈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왜 나왔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 대머리 총각하고 여성 사이에 묘한 시선이 오고 가는 걸 눈총이라는 단어로 재미있게 표현한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른 사람 눈총 아닐까요? 근데 이제 눈총. 또 한편으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눈총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게 또 눈치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머리 총각이 전차에 타는 거 보고 뒤늦게 탔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차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여자가 뒤늦게 타서 다른 사람들 미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총을 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거는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저 상황이. 아니 그냥 눈이지 무슨 뭐 눈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눈길에 되네. 오고 가는 건데 그때는 저렇게 약간 강한 어투를 많이들 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눈길, 눈빛인데 눈빛 교환. 1960년대는 조금 더 세게 눈총을 주고받았던 거네요. 그때는 남자분이 얘기한다고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다소곳이 약간 45도로 내려뜨고 예예. 그리고 이제 다시 혈깃하고 잠깐 눈을 보는 거. 이랬지. 네. 그러니까 눈총 그러면 둘이 마주 보니까 초원총이지. 초원총이네. 초원총입니다. 단단히 이제 정분이 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눈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빨갛게 젖은 얼굴 부끄러움에 처녀맘 아는 듯이 답하는 미소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 얼굴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젖은이 왜 나왔을까? 그것도 좀 특이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전 이 젖은이라는 표현이 이게 어떤 사랑에 무르익는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글자 그대로 젖었다는 거잖아요. 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콩나물시루 그렇게 된 상황에서 끼어 있다 보니까 땀으로 진짜 얼굴이 젖을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8시 통근길이면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배경이 여름이었다면 네. 더 더웠을 거고 그때는 땀도- 에어컨도 없었으니까. 에어컨도 없었을 거고 더 많이 땀도 흘렸을 거고 근데 근데 선생님 자기네 같은 사람들끼리만 있다 그러면 네. 시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하나하나. 하나하나 막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는 막 지금 뛰었을 거 아니에요. 정착하려고. 네. 이래저래 급한데 놓칠까봐도 급하고 저 사람 얼굴 마주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올라탔는데 보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는 얼굴이 빨개지고 더. 그래서 그걸 네. 젖었다라고 표현을 네.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적으로. 당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던 그 서울 인구 수를 생각을 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추가로 생산하고 또 나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서울 전차 대수는 나날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게 이유가 뭐였던 거죠?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을 네. 잘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네. 그때 그래서 그 노선 같은 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했어도 그 전쟁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뭐 삭막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레일 깔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네. 열심히 낳게 자동차도 만들고 그때 시발이라는 자동차가 네, 있었어요. 시발. 네. 그게 얼마나 대단히 크게 인기였는데. 네, 드럼통 망치로 따따따따 하고 드럼통 펴서 맞는 자동차. 그래 말이야. 그런데 갔잖아. 네, 갔습니다. 갔어요. 네,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전철을 잘 보듬어야지 이제 전차가 가야 되는데 네. 울퉁불퉁 노선도 그러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당시에 막 극장만 파괴되고 그게 아니라 전차하고 뭐 전차 선로 이런 것도 엄청나게 파괴가 됐거든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이 봤을 때 전차 시설은 1순위예요. 파괴 1순위. 왜냐하면 그 전차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그게 한국군이나 유엔군의 보급선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이제 파괴가 이루어졌고 전차의 수도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차가 구한말 고종이 있을 때부터 운행이 되다가 점점 늘어나서 해방 이후에 133대까지도 운행이 됐었는데 6.25를 거치면서 거의 반절이 날아가고 남아있는 것조차도 성한 게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새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시절을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네. 근데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오래됐잖아요. 전차가. 그러니까 잔고장이나 사고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1960년대 후반에요. 노후 전차로 인해서 사고를 보도했던 기사가 남아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서울에 하루에 5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교통지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하루에 5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네요. 옛날에는. 근데 저기 1960년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하루에 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3명의 사망자, 10명의 부상자. 그럼 굉장히 큰 거였네요. 네. 또 20일자 기사에 보면은요, 종로 5가 13번지 앞에서 동대문 쪽으로 향하던 전차가 제동기 고장으로 앞서가던 456호 전차를 들이받아서 차체가 부서지고 운전수 등 6명이 중경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었어요. 60년대 초반도 어쨌든 전차가 이제 도입한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아주 노후화됐을 때 그래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던 그 시절에 기사들을 좀 이제 살펴본 건데 당시에 서울 시내 전차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선이 한 40km 정도 됐었는데 하루에 5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50년대 말에 서울 시민이 150만 명 정도였다고 아까 나왔는데 그중에 50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 전체 시민의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거의 뭐 사회생활하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전차가 처음에 동대문에서 마포까지 이제 운행을 했었는데 동대문에서 마포가 서울시 핵심 라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강남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 도남동, 뭐 청량리, 왕십리, 노량진, 영등포 쫙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전차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또 전차하고 버스 부딪히고 택시 부딪히고 그리고 전차가 너무 느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차 때문에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전차를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1966년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전차의 90% 이상이 운행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전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대중교통이 이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도 서울 시민들은 또 그 시절 전차를 꾸준히 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머리 총각을 보면 여전히 그 타는 사람이 많았나 싶기도 한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혹시 택시, 뭐 버스에 비해서 전차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건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이 워낙에 피해갈 수 없는 황금 노선이었다. 당시 서울 핵심 부위를 그대로 관통하니까 서울 시내에 볼일 있는 사람들은 다 전철을 노선 때문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낭만과 뭔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전차, 버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차는요, 한때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 주었지만 1968년경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대머리 총각이 1967년에 발매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전차의 마지막 추억을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의 마지막 추억을 담았고 아마 68년 말인가 그때쯤에 이제 전차가 없어졌을 겁니다. 선생님 1968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전차 뭐 없어진다 뭐 이랬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 그 갑자기 거리가 이렇게 넓어졌잖아. 넓어지니까 횡하다는 느낌. 그러네요. 전차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전차가 다 사라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양편에 다니는데 어쩐지 왜 허전해. 가운데로 뭐가 다녔던 길인데 그 길이 안 다니고 버스하고 이제 이제 택시, 뭐 자가용. 그때는 이제 자가용도 많았을 때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전차가 좋은데 뭐 이런 생각. 근데 전차는 요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전차 모형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괜히 이렇게 한번 만져봐. 그러면 차갑지만은
그래도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마 이 대머리 총각의 히트에도 전차에 대한 뭔가 애착이라든가 애틋한 마음이라든가 또는 추억 이런 것도 인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았었을까. 왜냐면 대머리 총각 나오고 그 다음에 전차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또 어우 저 웬 숲바가지 이러다가도 막상 떠난다고 하면 은근히 그렇죠. 좀 그냥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전차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대머리 총각 인기가 연결이 되다가 전차가 없어진 다음에는 추억 보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고가 났던 전차라도 갑자기 아름다운 거 위주로 기억이 나니까 더 이 노래의 인기로 그런 추억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1960년대 대머리 총각 외에도 전차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꽤 많은 인기를 얻었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녁 붉은 차에 윙크하던 청년 실사 그 언젠가 주신 편지 나도 몰래 찢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지 이 가슴은 두근거려. 놀리지 말으세요. 사랑이 무언가요? 나는요 명랑한 서울의 전차 차장. 밤 깊은 마포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못하나. 저 사람 떠나간 점점 마포는 서글퍼라. 혹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아까 서울의 전차 차장은 들어보신 기억이 별로 안 나실 것 같고 네. 마포정점은 많이 들으셨어요. 보정 좀 많이 들었죠. 두 분이서 저렇게 남능한 목소리로 하는데 네, 근데 나는 굉장히 즐겁잖아요. 네, 또 만나잖아요. 네, 만나려고 기다리는 마음인데 여기는 마포는 서글퍼라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서울 풍경을 정말 이렇게 맞아요. 축축하게 잘 전해주는 것 같아서 네. 노래가 주는 맛이 진짜 저런 것 같아요. 마포가 지금은 그냥 마포인데 그냥 도심의 그냥 한 지역인데 옛날에는 뭔가 정서적으로 끝. 뭔가 네. 끝. 예, 끝. 그 마지막. 거기가 그 현대에 전차 들어와선 전차의 종점이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마포가 나루터였으니까. 나루터.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마포에서 막 교환 항구였으니까 말하자면 원래 항구가 스토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별도 많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한테는 마포가 좀 더 각별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은방울자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마포정점이 그 1968년 전차가 사라진 뒤의 모습을 굉장히 쓸쓸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절 사람들에게 전차가 정말 꽤 소중하고 또 아련한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지금까지 전차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대머리 총각이 초대박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차도 물론 있겠지만 네. 동시에 이 노래 안에서 그려지는 그 대머리 총각과 처녀의 간질간질한 로맨스 이것도 또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쵸. 네, 그래서 그 김상희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편안하고 진솔하거든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또 풋풋하고 또 설레고 네. 이런 아주 간질간질한 그런 네. 느낌의 가사가 더해지니까 이 노래 속의 처녀가 대머리 총각에게 정말 해맑게 푹
빠진 느낌인데요. 네. 그냥 대머리도 아니고 아주 시원한 대머리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그런 점들이 다 두루두루 이제 작용하고 이 노래에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김상희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방송국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젊으신 분이 막 들어오시더니 저 잠깐만 뵈입시다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로.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찌찌하더니 악보를 하나 꺼내시더니 이것 좀 해주이소 그래요. 근데 멜로디는 경쾌하고 즐거운데 네. 그래서 쭝얼쭝얼 거렸더니 내일 지금 가서 녹음을 해야 된대. 지금요? 이게 영화 주제가인데 내일 그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아, 노래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영화가 기획이 돼서 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이소. 그래서 선생님 저 노래 잘 못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거 가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이래. 그런데 진실로 막 그래요. 이렇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그래서 예 그러고 같이 갔어요. 가면서 택시 안에서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멜로디를 익히게. 그래서 가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뭔지. 근데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왜 그 음향 그런 길거리 있잖아요. 길거리. 이렇게 이만하게 거기서 막 나오는 거라. 근데 무슨 많이 듣던 소리인데 저 누구니 여기 지나가면 여기도 그 전국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제가 노래하는 줄 몰랐는데 이 노래 때문에 탈로가 나가지고 이제 반대하셨었죠?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한옥이었거든요. 이렇게 굴뚝 밑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못 이기시는 척하고 있으면은 우리 동생하고 어머니가 살짝 집에 넣어주고 그리고 다음날 밥 먹을 때도 저는 아버님 상에 못 가고 그 정도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그만두라고. 그때도 뭐 대답 제대로 못하고 이제 찡얼찡얼. 그 당시에 여성이 대학교까지 갔는데 가수를 한다는 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절. 저희 아버님은 저거 어느 날 안 하겠지. 제 스스로 안 하겠지. 그런데 뭐 끝까지 한다고 그러니까는 끝까지 안 좋아하셨어요. 아유, 대단히 무서웠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방송국까지 쫓아가셔서 제발 이 사람 노래 좀 틀지 말아달라고. 근데 대차게 어떤 젊은 남자가 예쁘게 생긴 남자가 그거는 집에서 해결하시지 여기 와서 해결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언적이 높아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남편. 저도 아까 지금 남편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아주 그냥 사연이 엄청 많았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엄마 아빠한테는 불효이지만은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행복한 가수가 된 것 같아요. 당시 김상희 선생님 이미지가요, 뭐 지성, 미모, 딱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었고요. 그때는 흔치 않았던 아까 법학과 또 졸업을 하셨고 워낙 모든 게 출중하셨는데 또 발표한 곡을 보면 단벌신사. 단벌신사 우리 애인은 31살로 총각님 단벌 옷에 넥타이 2개 언제나 변함없죠. 당신을 사랑해요. 또 경상도 청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그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울산 큰애기.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서울 간 삼돌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애기 제일 좋대나 그래서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발표한 곡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친숙하니까 대중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옷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란하게 드레스업 할 수가 없는 게 노래가 굉장히 그렇죠. 소박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노래에 맞춰서 옷 입다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소박하게 입어요. 그래도 오늘은 모양내고. 오늘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소박하다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 거의 당대 핫스타, 당대 이걸이셨죠. 그래서 머리 모양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법이 가발이었던 시절인데 맞아요. 그 머리 모양을 빗댄 김상희 스타일로 명명이 되면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선생님 그 스타일과 관련된 무슨 또 얘기가 있나요? 그 노래 때문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뭐 저도 대머리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항상 가리고 계시니까 앞에를.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만져봐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 저 시집 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선을 보러 갔는데 시 고모 되시는 분이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덥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괜찮네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무슨 상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랬는데 멀쩡하네 이러시면서 도로 덮어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대머리 총각 때문에 저는 운이 폈어요. 왜냐면은 저 진짜 미국 가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교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품목이 가발. 네, 가발. 네. 거기 가면은 김상희 스타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을 이렇게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가수라고 이렇게 막 띄워줘가지고 또 우쭐해가지고 좋아서 그러면은 꼭 가서 대머리 총각을 했던.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 그 헤어스타일이 유명한데요. 혹시 그 단발 뱅 헤어스타일을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그건 아이디어 아니고 저는 네. 그 잘 못해요. 뭐 이런 거 모양을 내는 걸 잘 못하는 네. 게 그냥 학교에서는 우리 머리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럼 대학교 갈 때도 머리 그렇게 해서 이제 뒤만 기르고 그리고 그냥 다니다가 그냥 그 머리로 노래하러 나갔거든요. 그래 나서 뭐 내가 뭐 특별한 인연 그런 것도 모르고 어쨌든 맨날 똑같지만은 그게 나 같으니까 한 번도 저는 뭐 파머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멋을 부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했었던 그 머리 그대로 뒷머리만 길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질을 당신이 이렇게 막 직접 하시지 않으시니까 못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뒀는데 그게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지금도 선생님 하면 딱 뱅 이렇게 되는 그것 거죠.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네. 이마에 상처를 가리는 걸 거다. 가렸다. 대머리는 걸 거다. 이러면서. 네. 당시 김상희 선생님의 활동 모습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정처럼 피워서 꽃 속에 숨었나 코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있는 길 향기로운 아, 너무 이쁘다. 걸어갑니다. 1972년. 와. 오! 아, 70년. 제가, 저 태어난다. 네, 저 태어나고 1년 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기억나세요? 엄청 많이 모여요. 다들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이벤트 거리가 없어서 뭐만 하나 생겼다 하면 사람들이 부른 때처럼 몰리고 막. 우리의 이는 서른한 살로 총각님 단보로새 넥타이 2개 언제나 변함없죠. 옛날에 항상 저렇게 쇼단이 있고 라이브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군 위문 참 많이 다녔어요. 예.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선생님께서 국내 군 위문 최다. 죄다. 그쵸. 예. 그거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다 보니. 와, 그러니까 너무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다음 때 저 예. 때 노래를 어, 참 이렇게 포근하고 좀 어, 편안하게 부르시는 게 선생님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네. 아까 장발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머리만 길었던 예. 그 시절의 영상이죠. 네, 네. 지금 노래를 저 대머리 총각 만드신 분이 정민석 선생님이시잖아요. 작사가 또 진원, 그래서 굉장히 오래도록 존경받은 음악인이신데요. 특히 작곡가 정민석 선생님은 이력이 특이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좋아했던 만화 주제가 많이 만드셨어요. 만화 주제가 하면 저도 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은 개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빨강 머리에 이 노래도 네. 그 다음에 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네, 개구리 왕국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정민석 선생님이고요. 저분의 따님이 바로 정효진 씨인데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그 최불암 씨하고 함께 나와서 불렀던 아빠의 말씀. 그 노래 만드신 분이 다 정민석 선생님이시고 기억나시죠? 굉장히 능력가예요. 네. 진짜. 그리고 곡이 굉장히 그 철학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함부로 막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꼭 곳곳에 맞는 노래를 많이 썼어요. 네. 육군 김일병도 맞아요. 있죠. 또 이 시스터 좀 썩 같은 네.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냥 소리가 찡찡찡 하는데 참 많은 곡을 했는데 참 먼저 가셔서 참 안 됐어요. 네. 정민석 선생님이 만드신 곡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외색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들 터부시했던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굉장히 밝고 희망찬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독특해가지고 대머리 총각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육군 김일병, 목석 같은 사나이 이런 노래가 등장할 수 네. 있었죠. 네. 그런 게 이제 밝으면서도 약간 해학적인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대머리 총각에서도 그런 해학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고 명랑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이렇게 위트 있는 노랫말의 곡들을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마녀라고 네, 마녀. 만담에서 나와서요 마녀라고 했었는데요. 이 장르가 이제 나중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1930년대부터 등장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희극, 뭐 풍자곡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대표적인 마녀를요. 예. 아빠는 풍각쟁이야 뭐 아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어 어이 집 콩나물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명치령 내 편지 남 몰래 보는 건 난시령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는 엄벙땡하고 오빠는 비계쟁이 오빠는 안단쟁이 오빠는 토집쟁이야. 양복 입은 신사가 열했지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뻥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절전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와 우셨다 우셔워 우셨다 우셔워 와 웃었다. 네, 이렇게 마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미소나 이렇게 웃음이 좀 나와야 되는. 그래서 네. 오빠는 풍각쟁이 네. 같은 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저 노래가 또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아니, 그때도 떡볶이 있었어요? 네, 그게요. 제가 그래서 떡볶이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떡볶이가 왜 떡볶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저 때 떡볶이가 언제 어떤 떡볶이? 근데 궁중 떡볶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조선시대 때부터. 궁중 떡볶이입니다. 난 근데 떡볶이가 그 옛날에도 저렇게 노래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네. 오이지 콩나물은 오빠가 자기도 먹기 싫으니까 동생 주고 떡볶이하고 불고기는 맛있으니까 여동생 주고 본인이 먹고 뭐 이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 오빠는 맨날 그러나? 네. 명치자는 네. 지금의 명동 예술극장 시공간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요즘 그게 명동에 극장 있는. 네, 그 명수, 극장 예, 동네. 예. 그래서 시공간 명동 예술극장 거기가 바로 이제 명치자 옛날에는. 네, 그래서 빈대떡 심사도 되게 재밌죠. 양복 네, 입는 네. 신사가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마녀하면 비단의 장사 왕서방 명령 대판에서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찰나의 웃음만 얘기한다. 근데 봤더니 당시의 해역과 풍자와 당시 세태를 표현한 노래더라. 아. 그래서 굉장히 즐거움과 교훈을 같이 주는 의미 있는 노래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대머리 총각까지 오면 또 그 시절의 세태를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함과 웃음을 선사하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 뭐 혹시 마녀 좀 웃긴 노래들 중에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나는 네. 저기 김용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을 아.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 뭐 손을 이렇게 대고 맞아요. 빙글빙글 돌잖아. 네. 막 그게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회전의자. 회전의자. 네. 아, 오늘 너무 훈훈한 이야기였던 네. 것 같아요. 되게 즐거운 이야기이면서도요. 그래서 1967년에 발표됐던 대머리 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노래가 대중을 사로잡은 이유를 정리해보면 화평론가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사로잡은 이유는 좋으니까 사로잡았겠죠. 그렇죠. 노래가 아까도 좋고 좋으니까.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김상희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막 행복하게 불러주셔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막 서울로 올라와서부터 힘들게 막 하루하루 살아갔었는데 그러한 힘든 일상 속에서 뭔가 나한테도 작은 로맨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오고 가는 눈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작은 어떤 판타지에 대한 뭐 희망이라든가 대리만족 이런 것까지 전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결과 이 노래가 큰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재근 씨 지금 볼이 빨갛게 물들었어. 젖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적기 전.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대머리 총각이 사랑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냥 대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지 뭐 그분이 뭐 대머리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돋보이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어울렁더울렁 같이 사는 착한 국민이고 착한 남자분이고 착한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착한 우리 남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시절연가 어떠셨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더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기 정말 우리나라 최초 MC인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감히 진행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너무 말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서로 눈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먼 훗날 김상희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살그머니 입가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수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하셨죠? 네, 정말 행복한 시간. 시절 연가가 아니라 행복한 연가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 연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늦지 않고 통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 통근길